우리 교재 6페이지입니다. 소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하게 소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지난 시간 복습 조금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제 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오늘 이제 소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미리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교재 6페이지 소수입니다. 소수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수죠. 그래서 이제 바탕 소자를 써서 소수라고 부르는데, 자, 일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갖는 자연수를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크게 나누면 일하고 소수하고 합성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죠. 자, 합성수는 소수가 일과 소수가 아닌 수, 합성수라고 하고, 자, 이렇게 자연수가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소수는 곱셈에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 수인데, 자, 요것을 구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진 게 없죠. 그래서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개발해 내긴 했는데, 그것이 다 완전하진 않아서 일단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큰 수가 왔을 때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데도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소수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수 판별법이죠. 그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은 아르키메데스하고 친구였다고 그래요. 서로 서신을 주고받는 관계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냐 하면은 이거 뭐 수업 시간에 한 번은 다들 들어봤죠? 수를 일단 다 적어놓고 그 작은 소수부터 발견되는 대로 하나씩 찾은 다음에 그것들의 배수를 지워 나가서 우리가 찾는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굉장히 요새 흔한 말로 노가다라고 부르죠. 굉장히 많은 수작업을 통해서 소수인지 판별하게 되는데 오늘 그 작업을 잠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소수인지 판정하기 위해서 그 수 이하의 모든 소수의 배수들을 지우는 방법.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수들을 지우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소수를 지웠다 아니라 소수의 배수, 즉 소수가 아닌 수를 지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고쳐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오타가 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100 이하의 수들에서 이제 소수를 찾아내는 것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면서 지우개로 하나씩 지워 볼게요. 1에서부터 99까지 수인데 먼저 2의 배수들을 싹 다 지우면 되죠. 그럼 2의 배수들을 싹 다 지웁니다. 이렇게. 자, 2의 배수 이렇게 또 지우고 2의 배수 또 지우고 2의 배수 또 지우고 자, 그래서 일단 2의 배수가 이렇게 다 날아가죠.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 3의 배수 지우는 거는 좀 이따 하고 5의 배수도 금방 날리니까 이렇게 또 지워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하나씩 지워볼게요. 날라가고, 날라가고, 39, 그리고 51, 81.
두 칸씩 넘어가서 지워주면 되겠죠? 13. 그 다음에 57. 그리고 87.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3의 배수들은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런 요령으로 지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규칙성이 있어서 이게 두 칸씩 띄어서 지워주면 되겠죠? 자, 3의 배수들은 싹 다 지웠고, 그 다음에 7의 배수들, 7의 배수가 중간을 싹 다 지워져서 찾기가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운 것 같죠? 자, 그 다음에는 11의 배수들 벌써 다 지워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13의 배수들 39, 42, 그 다음에 어렵다. 13의 배수가 26, 39, 그 다음에 4, 그러면 52죠. 그 다음에 5를 곱하면 65, 그 다음에 7 곱하면은 91. 다 지워졌네요. 17의 배수. 17의 배수는 34, 3 곱하면은 51, 4 곱하면은 68, 5 곱하면은 85, 6 곱하면은 이미 지웠고 7 곱하면은 100 넘어가죠. 자,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이것도 이제 홀수 배들만 지워주면 되니까 짝수는 어차피 다 없어졌으니까 19 곱하기 3, 57 됐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다 지웠고 7하면 100 넘어갔죠. 자, 이 남은 게 그렇다면은 이제 소수가 됩니다. 잘 지웠네요. 지금 교재에 있는 표하고 비교해 보면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직접 해봐서 알지만 이 배수를 찾는 것도 좀 일이에요. 다 배수를 찾아서 지우는 것도 굉장히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가 작은 것들은 이와 같이 소수를 찾아낼 수 있지만 조금 커지기만 하면은 계산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죠. 너무 계산이 좀 많다 이런 한계가 좀 있는데 가장 초보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으로 소수를 판정했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조금 어려운 방법들이 있어요. 약간 이론이 들어가서 하는 방법들이 나중에 개발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들을 많이 줄여놨으니까 이 방법 말고도 약간 다른 이론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뭐 타원 곡선 소수 판정법이라든가 뭐 APR 소수 판정법 뭐 이런 어, 약간 생소한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도 계산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당한 좀 좋은 알고리즘을 찾아서 소수를 판정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소수라는 개념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곱셈을 쪼개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어떤 인수들의 형태를 찾아놓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근본들, 옛날에는 물질의 가장 기본 원소인 원자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믿었던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에서도 원자에 해당하는 곱셈의 원자에 해당하는 어떤 소수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것들로 이제 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소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게 이제 실생활에서 어디에 쓰이냐보다는 일단 수라는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구성물이다, 기초적인 원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들을 이제 발견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는 암호학에서 이 소수를 활용하고 있죠.
적당히 큰 수를 갖고 오게 되면 이게 좀 웬만큼 커지게 되면 컴퓨터로도 소수 판정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고 다시 이제 해독하는 이런 방법으로 소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의 쓸모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에 뭐를 쓸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수학이 발견된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좀 중요한 요소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그것들을 언젠가는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게 변형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수학의 쓸모를 찾는 것보다는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꾸준히 연구를 하고 그것이 어딘가에 쓰여지게 되는 이런 걸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학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쓸모에만 집착하지 않고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해봤는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수가 좀 커지면 이것도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수 판정법은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수 판정하는데 그 소수에 관련된 그 미해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이제 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미해결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과제로 남아있는 몇 가지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소수 관련된 미해결 문제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뭐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리만 가설이라는 게 있죠. 이 리만 가설은 내용 자체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걸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이게 뭐냐면 리만 제타 함수의 모든 자명하지 않은 0점의 실수부가 2분의 1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리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가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그 가우스의 소수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하고 추측을 했는데 뭐 당연히 맞겠지 하고 추측을 했지만 실제로 증명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증명이 안 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리만 가설을 가지고 소수의 어떤 그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골드바흐 추측이라고 골드바흐는 18세기, 19세기 사람으로 이게 오일러 친구래요. 이 사람이 오일러랑 또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일러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뭐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증명이 거의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추측이 맞는지 모든 짝수를 실제로 다 해봤는데 이제까지는 틀린 예가 없었어요. 다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증명이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어, 언제쯤 증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여튼 요것도 좀 미제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쌍둥이 소수 추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P하고 P 더하기 2가 모두 소수인 P가 무한계가 존재한다. 얘도 소수고 그런 걔랑 이 차이 나는 것도 소수가 되는 이런 소수 쌍이 그걸 쌍둥이 소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무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또 증명은 안 돼요. 이게 영원히 있다. 오히려 증명이 안 돼서 이것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수라는 것이 워낙 좀 단순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아직까지 미해결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뭐 믿고는 있습니다만 뭐 언제쯤 풀릴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맞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전혀 아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웃긴 거죠. 수학에서 어, 맞는지는 모르지만 맞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믿고 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도 조금 신기한 거죠.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또 수학도가 나타나서 이런 걸 딱 멋지게 풀어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소수는 이와 같이 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소수라는 것에 좀 친숙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게다가 약간 계산을 통해서 또 소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 데가 있다 정도 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곱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드시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수가 되겠죠. 그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소인수 분해를 볼게요. 소인수 분해는 그 북한에서는 시인수 분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영어로 팩토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는 인수를 분해해 나가면 결국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소인수 분해는 유일합니다. 이것들이 일단 소인수 분해 유일성도 이제 증명을 나중에 다 하게 되는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당연한 것으로 믿고 넘어갑니다. 또 증명하려고 하면 또 설정을 좀 많이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을 소인수 분해하세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0하고 240 소인수 분해하라고 돼 있는데 뭐 소인수 분해하려면 나눗셈으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눗셈을 통해서 소인수 분해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나서 계속 나눕니다. 먼저 2로 나누면 90, 또 2로 나누면 45, 5로 나누면 9, 3으로 나누면 3. 이렇게 해서 더 쪼개질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눗셈 들어가면 되겠죠. 결국 18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제 소인수 분해가 되겠고 240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2의 4승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이제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는 뭐 간단하죠. 뭐 나누기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수가 커지면 이 나누어지는 수가 뭐가 있는지를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를 묻지 않아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암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실은. 소인수분해가 잘 안 되고 소수인지 판정이 잘 안 되는 이런 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호가 가능한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그 고교 과정 안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만 교과 과정에서 좀 다루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소인수분해 연습을 해봤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말 그대로 가장 큰 공통된 약수라는 말이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 가장 작은 공통 배수. 그러니까 두 개의 수를 갖고 왔을 때 두 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약수 중 최대인 것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배수 중 최소인 것. 말 그대로 그냥 읽어주면 되죠. 자, 그리고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 소라고 하는데 이게 소수할 때 소자예요. 서로 그 따로따로 다 이런 뜻이어서 서로 남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 남남. 영어로는 코프라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라임이 소수였죠. 그 코는 서로 이런 뜻이니까 서로 소 이렇게 번역을 바로 한 겁니다. 뭐 이거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뭐 개념 자체는 뭐 그렇구나 뭐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제에서 가끔 이런 표현으로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그냥 이해해서 그냥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이 있는데 약수의 개수 구하라. 이거 풀고 나서 이어서 이제 계속 해보죠. 자,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런 거 하려면 소인수 분해를 해놓고 이 소인수를 가지고 이제 약수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12를 먼저 나눕니다. 2로 나누면 6, 2로 나누면 3 나오니까 2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쪼개지겠죠? 자, 그럼 약수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냐 하면은 2로 만들 수 있는 거 먼저 찾아보면은 먼저 2를 하나도 안 쓴 거 1이 있고 2가 있고 2제곱이 있죠. 2로 만들 수 있는 약수는 요거 3개고 3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는 2라고 3이 있겠죠. 자, 이렇게 2로 만들 수 있는 약수 3개, 3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 2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조합을 시켜가지고 약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1을 뽑았을 때 여기 1, 3, 1 곱하기 2라고 1 곱하기 3이 나올 수 있고 2 곱하기 2라고 2 곱하기 3이 나올 수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2라고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한 것만큼 약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크게 보자면 2의 몇 승 곱하기 3의 몇 승 꼴이 바로 약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냐 했더니 그 1이 되는 게 지난 시간에 했지만 2의 0승 1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2의 1승이고 이건 2의 2승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3의 0승이 1이고 3의 1승이 1이니까 0, 1,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모에 들어가는 거 3개 곱하기 돼서 세모에 들어가는 2개가 있으니까 여기 3 곱하기 2, 6개의 약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너무 빨리 풀었나?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놓고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놓고 약수라고 하면은 갖다가 이런 꼴이 나와야 돼. 이런 꼴. 2의 어쩌고 승 곱하기 3의 어쩌고 승이 바로 약수가 됩니다. 여기 적힌 이 6개가 약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네모 안에는 0, 1, 4, 3개가 가능하고 세모 안에는 0, 1, 2개가 가능하니까 3개당 2개씩 나오니까 6개다. 약수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온 소인수의 이 지수들에다 더하기 일칙합니다. 2가 있으면 0에서부터 2까지니까 3개가 되고 3의 1승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 2개가 돼요. 그 지수들 2개를 더하기 일칙해서 곱해서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일종의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좀 이해가 잘 되나 모르겠네요. 현웅이 학생 이거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한 말? 네. 좋은데? 자, 그럼 약수의 개수 일종의 뭐 공식처럼 이렇게 이제 앞으로 활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3개, 2개 나오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고, 요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서 풀 수도 있겠습니다. 뭐 공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저런 식으로 되겠구나가 좀 이해되면 돼요. 자, 그럼 2번도 한번 해보죠. 2번도 360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소인수분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바로 갈게요. 2로 나누면 180 나오고 2, 90. 자, 이렇게 되니까 2가 3개가 있고 3이 2개가 있고 5가 하나 있는 이런 소인수분해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일단 소인수분해 해놓고 그다음에 약수라고 하는 것은 뭐 2에서 만들 수 있는 게 1, 2, 4, 8 4개가 있고 3에서 만들 수 있는 게 1, 3, 9 3개가 있고 5에서 만들 수 있는 게 1, 5 이게 2개가 있으니까 4개 각각에 대해서 3개씩에다 또 2개씩이 나온다는 거죠. 약수의 개수는 총 24개 약수의 개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24개를 또 뜯어보면 여기 3자 그 4로 바꾸고 2를 3으로 바꾸고 2를 2로 바꿔서 바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 2, 1이 나온 데다가 숫자 1씩 더해서 왜냐하면 1111이 나오니까 0승이란 게 하나씩 추가가 되니까 여기다 1씩 다 더한 다음에 곱해서 약수의 개수가 바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든 뭐 약수의 개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기본이 이제 소인수분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약수의 개수를 왜 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수라는 걸 도대체 우리가 어디다 써야 먹기 때문에 개수를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수가 소수들의 곱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약수라는 정의가 나오고 약수 배수라는 정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대체 몇 개나 약수가 그럼 만들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용적인 의미보다는 이 수가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리고 약수 배수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그럼 약수가 몇 개나 나오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수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라고 하는 것들은 총 몇 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발견하면서 뭔가 그 수의 신비를 좀 밝혀나가면서 어떤 진리를 쫓고 있었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소수라는 게 발견이 되고 약수 배수를 정해놓고 나니까 이것이 몇 개나 되는지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아래 이제 7페이지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는 나눗셈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예를 바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약수 배수를 찾으려면 소인수분해가 가장 기본입니다.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소인수가 잘 보이는 문제들은 그냥 인수분해가 쉽게 나가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수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2나 3의 배수라는 것이 아니고 전혀 뭐 17이나 13의 배수만 해도 그 배수라는 걸 금방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소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최대공약수, 즉 소인수분해 대신에 나눗셈을 이용해서 그 소인수분해 및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같은 것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다른 말로는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클리드라는 사람의 호재법. 서로 나눈다. 가감승제라고 하잖아요. 서로 나누어 나가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눗셈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소인수분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나눗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이라고 119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딱 봐도 이게 인수분해 자체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자마자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마자 인수분해 뭐 2, 3의 배수들은 금방 우리가 찾지만 이런 것들은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누는 거예요. 119를 51로 나눕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119를 51로 나누면 먼저 2배를 해서 102가 되겠죠? 51의 2배, 102를 빼줘요. 그럼 나오는 게 17이 나오죠. 그럼 17을 가지고 51을 나눕니다. 그럼 3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럼 50일 되니까 딱 0이 나오죠. 이렇게 서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나눈 수를 또 나누고 서로 왔다 갔다 나누는 거를 호재법이다. 서로 나눈다. 나눗셈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119는 51 곱하기 2 더하기 17. 얘를 예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가 17이니까 이렇게 썼고 또 51은 7 곱하기 3으로 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거예요. 50일 자리에다 이걸 대입해주면 119는 17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7 이렇게 되겠고 그럼 17 묶어주고 6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럼 119의 소인수분해가 된 셈이죠. 119는 17 곱하기 7이고 51은 17 곱하기 3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보다시피 17이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약수 중에서 최대값이죠. 3하고 7은 더 이상 공통이 없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17이다 이렇게 나눗셈을 통해서 17이라는 수를 찾아냈다는 거죠. 결국 이걸 이제 호재법이다, 나눗셈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요. 이거 17이 안에 있다는 거가 잘 안 보이니까 빼기 빼기를 통해서 나누기를 통해서 17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이죠. 꽤 쓸만합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은 이와 같이 나눗셈을 통해서 수를 좀 작게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작은 수를 통해서 그 소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여기 11번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최대공약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빨랐나? 좀 이해는 더 됐습니까? 자, 이 방식대로 그러면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11과 371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바로 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소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모의 배수인지가 잘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나눗셈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2로 317을 나누면 1에서 212하고 빼서 내려오면 9, 5, 59가 나오네요. 그럼 59를 가지고 나눠주면 4? 안 되죠. 3 정도 되겠네요. 그죠?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159죠. 159. 잘못했다. 계산이 좀 틀렸네요. 자, 빼서 159가 됐고 1이 되겠죠? 159를 뺍니다. 자, 그럼 빼서 여기 3 나오고 5, 53이 나오네요. 53을 가지고 얘를 다시 나눕니다. 그러면 3이죠? 159가 나오면서 딱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로 얘를 나누어서 나머지가 나왔고 이 나머지를 가지고 나눈 수를 또 나누어서 나머지가 나오고 그 나머지로 다시 얘를 또 나눠서 나눠 떨어지게 되죠. 그럼 371이라고 하는 것은 212 곱하기 1 더하기 159였고 212는 159 곱하기 1 더하기 53이었죠. 그리고 159는 3 곱하기 53. 지금 나눗셈 3개가 있는데 그 결과를 하나씩 적어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3개의 나눗셈 항등식이 만들어지겠고 이거를 이제 하나씩 넣어보면은 결국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53을 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다 53으로 표현이 되니까 일단 여기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212는 3 곱하기 53 더하기 53이니까 53 곱하기 4. 그죠? 요식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고 371은 212 을자리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53 곱하기 4 더하기 159. 159는 이거죠? 3 곱하기 53이니까 53 곱하기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두 수가 다 53의 배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고 53보다 더 큰 공약수는 없겠죠. 최대 공약수는 53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눗셈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나서 바로 소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나눗셈을 통해서 수를 좀 작게 만들어 가면서 공통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최대 공약수 문제는 이와 같이 그 처음에 소인수분해하고 소인수분해 안 되면 나눗셈을 통해서 수를 작게 만들어서 결국 최대 공약수 찾아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가 있는데 12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푸는 데 한 약 1, 2분 정도 줄 테니까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쉽지가 않았죠? 혹시 답이 나왔습니까? 자, 그럼 뭐 같이 보겠습니다. 300, 262, 205 세 수가 있는데 어떤 수로 이 세 수를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어요. 어떤 수를 뭐 x라고 놓고 나눈 나머지가 뭔지 몰라도 r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때 x 중에 가장 큰 정수를 불러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300을 x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겠죠. q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r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고
262도 x로 나누고 나면 몫이 뭔가 있겠죠? q2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205는 역시 x 곱하기 q3 더하기 나머지 r. 나머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몽땅 다 어떤 r이라는 나머지가 나올 것이고 몫만 다르겠죠? 우리 나누는 수는 똑같은 수로 나눠야 되니까 x로 다 나눈 거고요. 자, 이렇게 식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눗셈 항등식입니다.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 나온다 했을 때 a를 b로 나누고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a는 bq 더하기 r. 요거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에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x로 나눈 몫이 뭐고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식으로 찾다 표현을 해놓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는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되는데 뭐 그래서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죠. x도 있고 q1, q2, q3, r 해서 총 문자 5개나 되는데 뭐 이걸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문자 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인 수들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빼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빼요. 위에 거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빼서 정리하면은 빼면은 8, 38이 나오는데 x에 r은 지워지죠? x로 묶어주면 q1 빼기 q2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r은 없어지고 x로 묶인 상태에서 이것 빼기 이거 나오고 얘는 빼서 38이 나오고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식도 빼볼게요. 빼면은 숫자는 57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r은 지워지고 x로 묶여서 q2 빼기 q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자가 많아요. 문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이제 의미를 잘 보자면 얘가 약수들이죠. x가 38의 약수입니다. 얘도 약수고 57의 x가 또 약수죠. 그렇다면 38과 57의 약수 중에서 최대인 것을 골라달라는 뜻이니까 이게 말이 어렵게 됐지 결국은 뭡니까? 38하고 57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였는데 이거를 굉장히 비비꿔서 낸 거죠. 문제가 좀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 식을 세우고 나머지가 같다라는 사실에서 이 r이 똑같으니까 빼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 그 위까지 식을 만들고 나면 x가 38하고 57의 공약수라는 사실 둘 다 약수가 돼야 되니까요. 이거를 알게 되고 따라서 38과 58이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를 찾아달라는 문제로 해석이 됩니다.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그냥 이렇게 냈으면은 그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데 문제 설정을 좀 많이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푸는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려고 갖고 온 거니까 못 풀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이런 식 세우는 거 연습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문자가 이렇게 많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문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빼기를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결국 이거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는 문제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딱 보니까 이 수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나누기 방법으로 또 갑니다. 38, 57 해놓고 선 쫙쫙 그어놓고 이제 38로 57을 나눠야 되겠죠. 1, 38 빼면은 9, 19가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또 얘를 또 나누는 거죠.
그럼 2, 38, 빵 나오니까 결국 얘가 최대 공약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57은 19 곱하기 얼마죠? 3 이렇게 쓸 수 있고 38은 19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최대가 되는 x는 19였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한번 이런 문제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같이 풀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8페이지로 갈게요. 8페이지에 인형을 만드는 공정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 제가 오늘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왔네요. 이것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같이 보시죠. 공정에서 인형을 만드는데 세 개의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머리를 만드는 공정, 몸을 만드는 공정,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공정.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각 공정에서 사람당 매 시간에 인형을 각각 28개, 시간당 28개를 만들고 32개, 48개 이렇게 돼 있죠. 인형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각 공정에 배치되는 사람의 최소 인원을 결정하세요. 우리가 이제 벤처 회사 사장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만드는 그 사람한테 일을 시켜봤더니 시간당 28개 정도 만들어내는 걸 확인했고 몸 만드는 걸 또 해봤더니 32개를 만들고 옷을 또 시켜봤더니 한 48개가 나오더라. 또는 이런 어떤 기계를 샀더니 기계가 시간당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니까 사람 수를 어떻게 배치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냐 이런 건데요. 만약 한 사람씩 붙어서 얘기를 하면은 일을 하면은 1시간 지난 다음에 머리는 28개 나오고 몸은 32개, 옷은 48개 나오니까 수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머리에다 사람 수를 더 투입해서 이 수가 같아지도록 만들어줘야 시간마다 딱딱 같은 수가 나오면서 효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 돼서 이 공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학이 필요합니다. 수학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같은 숫자가 나오도록 사람 수를 적절히 딱 배치를 해서 같은 수가 딱 나와서 시간당 딱딱 맞춰서 뽑아낼 수 있으면 가장 효율이 좋은 거죠. 그러려면 몇 사람씩 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우리 단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 각 공정에 배치되는 사람의 최소 인원을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최소 공배의 수를 찾으라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어떤 수를 찾아서 그 수가 되도록 하는 사람 수들을 거꾸로 계산해 달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건데 뭐 X명, Y명, Z명씩 들어가서 28 곱하기 X를 한 것이 머리의 개수죠. 1시간 후에 머리의 개수가 32 곱하기 Y의 개수하고 48 곱하기 Z의 개수랑 똑같아지는 최소의 XY Z를 이제 구해달라는 거죠.
일이 좀 커졌죠. 이게 규모가 보니까 한두 명 일하는 공장이 아니고 좀 수십 명이 좀 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최소의 XY 셋을 구해달라라는 문제로 번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식 세우기까지가 좀 어렵네요. 이 정보를 가지고 사람 수를 XY 셋이라고 각각 놓고 시간당 나오는 그 인형 각각의 부품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게 일치해야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일치하도록 하는 최소의 어떤 수들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해당하는 XY 셋을 거꾸로 이제 구해내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석해 보면 28, 32, 4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8, 32, 48의 최소 공배의 수는 그렇다면 소인수 분해하면서 또 시작해야 되겠죠? 28, 32, 48을 각각 나눠 봅니다. 그러면 4가 공통으로 일단 보이죠? 4로 바로 가겠습니다. 7, 8, 1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최소 공배의 수라고 하면은 28은 4 곱하기 7이고 32는 4 곱하기 8이고 48은 4 곱하기 12니까 이것의 최소 공배수는 4는 하나 들어가고 7 하나 들어가고 8은 2의 3승이죠. 8 들어가고 여기서는 다시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요거 다 곱한 것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가지고 그죠? 최소 공배수니까 공통인 거 4 들어가고 4는 공통으로 넣고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7하고 8하고 12의 최소 공배수는 24죠. 그래서 24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니까 28에다가 x를 곱한 게 얘가 나와야 돼요. 28이 4 곱하기 7이니까 x는 83, 2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곱 자체가 4 곱하기 7 곱하기 24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x는 24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y는 32. 32라고 하면 여기 8하고 3으로 쪼개고 4, 8, 30이니까 7, 3, 21이죠. y는 21명 나오고 그 다음에 48 됐으니까 그 6, 8, 48이죠. 그래서 여기 24에다 2를 빼서 2를 곱하고 7이 14가 나오니까 계산 14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번도 문제가 좀 어려웠네요. 쉬운 문제 갖고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기도 해서 뭐 재밌게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재미보다는 좀 부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1시간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홀짝 볼게요. 홀수 짝수도 우리 수 정수 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짝수는 정의를 2의 배수라고 이제 확장을 하고요. 자연수에서 음의 정수까지 포함하는 정의죠. 짝수를 그래서 -2나 0도 이제 짝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수 안에서 짝호를 얘기할 때가 있고 커다랗게 정수 안에서 짝호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적당한 이제 문제 환경을 보고 나서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를 홀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짝수라고 하면 뭐 2n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홀수라고 하면 2n 더하기 1 또는 2n 빼기 1 뭐 이렇게 놓고 우리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홀짝 이렇게 이제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14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땡땡땡에서 2022까지 합이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를 묻고 있는데 여기 또 불빛 때문에 또 잘 안 보이네요.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옆에다 적을게요. 1에서부터 출발해서 2022까지의 합이 짝수냐 홀수냐 글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런 거는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개 해보면서 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 더하기 2 홀수였다가 여전히 홀수죠. 1 더하기 2라면 홀수가 됐고 그 다음에 3을 더하면 짝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를 더하면 짝수죠. 그 다음에 5를 더하면 다시 홀수가 되고 6을 더하면 또 홀수고 7을 더하면 짝수 8을 더하면 짝수가 되죠. 자, 하나씩 따라가면서 해본 거예요. 1일 때는 홀수였는데 2를 더해도 여전히 홀수였는데 거기다 3을 더하면 짝수가 되고 다시 짝수 홀, 홀, 짝, 짝. 딱 규칙성이 보이죠? 4를 경계로 해서 홀, 홀, 짝, 짝, 홀, 홀, 짝, 짝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2022가 4의 배수냐가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결국. 자, 그렇다면 2020까지는 4의 배수죠. 요거는 바로 알 수 있는데 요거는 22니까 22는 4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4의 배수가 다 짝수로 끝나게 되는데 홀홀로 딱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홀수였다는 얘기죠. 22는 4의 배수로 끝나야 짝수가 딱 돼서 끝나는 것인데 4의 배수에다 2개 더한 것까지니까 딱 여기 요런 데서 멈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홀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얼핏 보고 대충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고 몇 개 나열해 보면서 규칙을 찾아봤더니 홀홀 짝짝 홀홀 짝짝이 되더라. 이걸 발견해서 푸는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나열해서 규칙을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홀수의 제곱을 8로 나누면 항상 1이 남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홀수의 제곱은 8로 나누면 1이 남는다. 이게 맞을까요? 라는 것인데 글쎄 이것도 해보면 되겠죠? 자, 1제곱 8로 나누면 1이 남습니다. 3제곱 9니까 8로 나누면 1이 남죠. 5제곱 25 8로 나누면 1이 남죠. 7제곱 49인데 8로 나누면 또 2이 남죠. 그렇다면 홀수의 제곱은 8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것 같은데 그냥 몇 개 해보고 나서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뭐 증명 비슷한 것을 하면서 이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일반화 시켜야 돼요. 이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몇 개의 어떤 반복되는 수를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낸 다음에는 그것을 일반화해서 문자로 표현합니다. 일반화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화를 한다는 것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를 써서 나타내겠다. 문자를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 안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문자를 써야 돼요. 이게 우리 대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수 몇 개를 나열하면서 규칙을 좀 깨닫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증명하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한다. 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n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홀수의 제곱을 했더니 곱셈 공식입니다. 4n 제곱 빼기 4n 더하기 1. 왠지 4로 나누면 1이 남는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8로 나눴을 때 1이 남는다는 아직 모르겠죠. 이 부분이 뭔가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8의 배수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듯이 좀 묶어봅니다. 4n으로 묶어주면 n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바뀌죠. 4n 제곱 빼기 4n은 4n으로 묶어주면 n 빼기 1로 되니까 여기까지는 4의 배수죠. 앞에 거는 4의 배수가 됐는데 뒤에 이거 n 곱하기 n 빼기 1. 잘 생각해 보면은 연속된 두 수의 곱이에요. 얘가 1보다 하나 더 작고 얘는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수니까 연속된 두 수는 언제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얘는 무조건 2의 배수가 되죠. 요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8의 배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인수분해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어차피 지금 4의 배수는 됐으니까 이 뒤에 있는 것이 2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거기서 연속된 두 수이기 때문에 하나가 짝수면 뒤에 게 홀수고 홀수면 짝수가 되는 관계다. 즉 둘 중 하나는 짝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2의 배수가 된다. 이 논리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요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좀 어려운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4의 배수, 2의 배수가 합쳐져서 여기는 8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언제나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 해봤더니 맞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맞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문제도 문자를 써서 일반화해야 되겠다는 습관이 좀 들어있지 않으면 이것도 조금 어렵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고 게다가 마지막 부분 요거 정리해서 연속된 두 수는 둘 중 하나가 짝수니까 2의 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요것도 뭐랄까 연습이 돼야 좀 쉽게 풀겠죠?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바로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가 좀 다들 어렵네요. 좀 쉬운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15번 이렇게 정리하고 16번 보겠습니다. 자, 5 곱하기 5 정사각형 모양의 자석에 25명의 학생이 앉습니다. 자, 모든 학생 각각의 자신의 바로 좌우 또는 이쪽이죠. 앞뒤로 한 칸씩 자유롭게 옮겨 앉으려고 하는데 25명이 모두 각자의 자리를 벗어나 이웃한 자리로 옮겨 앉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옮겨 앉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좀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를 봤을 때 그냥 하나씩 옆으로 옮기라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옮기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한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안 돼요. 한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인데 좀 하나 옮겨보면 한번 느낌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이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뭐 둘둘이 묶어서 이동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둘둘이 묶어서 이동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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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데 얘는 짝지어서 이동할 사람이 없죠. 얘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짝을 좀 다르게 지어서 짝짓기가 아니고 아무렇게나만 이동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좀 복잡해집니다. 짝을 안 짓고 어떻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또 딴 쪽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면 안 되나? 그럼 한번 해보게 될게요. 한번 해보면은 두 개씩 안 묶고 아무렇게나 이동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치고,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치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뭐 여기 있던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애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던 애는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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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고. 그럼 여기 앉아있던 애가 갈 데가 없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둘씩 짝짓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쳐봤더니 결국은 맨 마지막에 도착한 이 사람, 여기였죠, 여기. 맨 마지막에 움직인 이 사람은 움직일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뭐랄까, 짝지으면 하나가 남으니까 안 됐는데, 짝짓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 자리는 또 지금 비어 있죠. 여기 한 사람 옮기고 나서 이 자리는 비어 있고, 이 사람은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뭔가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그거를 좀 멋지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홀짝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 홀수 번째 이 색칠을 해서 너무 좀 복잡해 보이시면 지우고 다시 해야 되나?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홀수계의 칸이라는 거예요. 홀수계의 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색칠을 이렇게 엇갈리게 한다고 해놓겠습니다. 마치 이제 체스판처럼 엇갈리게 색칠을 해놨어요. 그러면 검은 부분하고 흰 부분이 생기는데, 검은 부분은 지금 총 몇 개가 있냐면 13개가 있고, 흰 부분은 12개가 있죠. 검은 부분이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두 개씩 묶어서 이제 딱 같은 수 나오고, 여기서 이제 검은색이 하나 더 많거든요. 홀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흰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검은 자리로 이동해야 되고, 검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흰 자리로 이동해야 되는데 수가 맞지가 않습니다. 검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은 이동할 데가 없어요, 결국. 일종의 홀짝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씩 자리를 이동한다고 하게 되면
검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흰 자리로 이동해야 되고 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검은 자리로 이동해야 되는데 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간다. 검은색 중에 이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 약간의 홀짝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6번은 뭐 당연히 될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 되고 중요하게 홀짝 개념이 이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한번 풀고 나면 문제가 워낙 좀 특색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다음에 만나면 바로 풀게 됩니다. 이게 좀 약간 문제풀이도 그래서 뭐랄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문제를 좀 더 잘 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한 번쯤 풀어볼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수, 자연수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짝홀 문제까지 좀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정수하고 유리수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정수는 지금까지 일부 제가 좀 다뤄오긴 했는데 보다 이제 좀 정확하게 변천사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 이게 지금 가지런할 정자라고 돼 있죠. 가지런할 정, 가지런한 수. 이렇게 보면은 그 수 자체의 어떤 정의에서는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가지런하다고 했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갸우뚱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옹근수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게 뭐 옹글다. 이것도 우리말을 쓴 뭐 좋은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인테저라고 하는데 이게 홀 넘버, 완전한 수다. 전체의 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영어로는 홀 넘버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죠. 전체의 수, 완전한 수 이런 뜻인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 일단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그 얘기는 참고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인테저는 부정접두사 인에다가 탄고, 만지다, 잡다, 움직이다 에서 두 개를 합성한 것으로 요거죠. 인하고 텐저 요거를 두 개를 합성해 가지고 닿지 않는, 만지지 않은 수,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아서 전체가 되는 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수가 왜 완전한 수가 되었을까? 이것도 또 이상하죠? 그 용어가 사용될 당시에는 수는 자연수만을 의미하던 예전 시절이죠. 영이나 음수 같은 거는 고려도 안 하던 이런 시기였고, 유리수도 자연수들의 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서 자연수는 그 모든 수였던 거죠. 그 옛날에는 자연수가 모든 수였던 거죠. 무리수라는 거는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하여튼 자연수만 있는 세계에서 영하고 음수까지 나왔으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완전한 전체의 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 개념이 없던 이 옛날에서 했던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좀 옛날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무리수라는 개념, 뭐 허수라는 개념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가 그냥 자연수가 일단 전부였는데 영하고 음수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완벽해졌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관점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실은. 이게 전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체라고 하면은 적어도 실수 정도는 돼야 뭐 전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어원을 보자면 이게 좀 적절하진 않다. 요새 이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진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뭐 만든 당시에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수집합은 영어로 잘 낸 독어죠, 독어. 독어로 잘 낸 쇠다. 이 약자 재를 써서 정수집합을 제시라는 그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요. 이것도 관습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실수 체계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수전체라고 보는 거는 이제 실수가 되는데, 물론 나중에 보면 또 실수가 또 수 전체도 아니죠. 어쨌든 실수는 수직선상의 모든 점들에 해당하는 수랑 1대1 대응이 된다고 해서 그 실수를 일단은 전체 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실수는 리얼 넘버 r을 쓰고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죠. 그 유리수는 코오션트의 약자, 몫이라는 뜻인데, 이제 분수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서 이제 몫이라는 것의 약자 Q를 쓰고, 무리수는 이것도 레셔널 넘버, 이성적인 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성이 있다, 이치가 있는 수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글쎄요, 유리수만 이성이 있습니까? 무리수는 1 레셔널 넘버, 그래서 이성이 없는 수, 리가 없는 수, 무리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나중에 어원을 좀 살펴보겠지만 이 당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던 수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했고, 이거는 나름대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레셔널 넘버라고 했던 거지만, 이것도 좀 처음 만들어질 당시 어떤 그 사회적 한계를 반영하는 말들이고, 글쎄요, 최근에는 이제 B가 있는 수, B가 없는 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솔직히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수,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게 이제 분수 형태, 뭐 A분의 B꼴로 표현되는 이런 B가 있는 수다. 얘는 A분의 B꼴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수다. 그래서 무비수. 이렇게 부르자라는 또 이런 학계의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좀 굉장히 좀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리수, 무리수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지만, 유비수, 무비수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좀 지금 정의에 적합한 좀 합리적인 용어 선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실수는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이 유리수라고 하는 것도 다시 또 쪼개져서 뭐 정수하고 분수꼴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누고, 정수는 다시 그 자연수하고 영하고 음의 정수 이렇게 또 나뉘니까 이게 전체 실수의 지금 체계가 되죠. 그 중에서 일단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연수만 있었는데 음하고 음의 정수하고 영어 합쳐서 이제 정수가 완전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거기다 정수 아닌 유리수 합쳐가지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AB는 이제 자연수나 정수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유리수라는 게 있고,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무리수라는 게 있어서 합쳐서 수직선상의 전체 수를 이루는 실수가 된다. 이런 줄거리로 발전하게 되는데, 어쨌든 역사에서는 처음에 이런 것들이 먼저 발견되고 실수가 나중에 발견되죠. 이렇게 이제 역사의 발전은 좀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단계에 따라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수를 그렇게 불렀다 라는 거는, 그렇게 불렀던 당시는 이해는 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뭐 완전한 전체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다 싶긴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인테그럴이라는 또 단어도 있는데요. 인테그럴은 어원이 똑같아요. 인테저하고 인테그럴이 어원이 똑같은데,
이거는 적분이란 뜻입니다. 적분. 그 미분 적분 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어서 이 정수랑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왜 적분이라고 불렀냐? 이게 그 넓이를 빠짐없이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빠지지 않은 완전한 전체라는 뜻으로 해서 적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곡선으로 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이게 막대기 만들어 가지고 근사값으로 그냥 처리를 했는데 이 미적이 나오면서 이 근사값 부분의 오차들을 싹 없애면서 깔끔하게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전체를 가리킬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인테그럴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또 이 정수하고 비슷한 용어의 인테그럴로 써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좀 그 원서 이런 것 좀 볼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거는 좀 어원이 같은 거여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실수라는 것의 체계가 이렇게 됐고 정수는 그 중에서 어원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해 봤고요. 그 정수에서 우리가 좀 잘 봐줘야 되는 게 그 이제까지 했던 논리들이 굉장히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수의 기본이 이제 자연수니까 자연수에서 정수로 이제 확장돼 나간 거잖아요. 자연수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수, 배수 개념이 나왔고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근데 두 개가 거의 동일하게 출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수가 있는데 그걸 B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면은 이게 약수, 배수가 되는 거고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R이 0이면은 약수, 배수 개념이 되는 거고 R이 0이 아니면 즉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목과 나머지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커다랗게 이제 정수를 접근하는 가장 기본기예요. 약수, 배수. 그러니까 A를 B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면은 약수, 배수가 되는 거고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목과 나머지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자연수에서 저희가 수를 접근하는 가장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 중에서 더 이상 나눠 쪼개질 수 없는 것을 소수라고 부르면서 소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거고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수 세계를 다루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틀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이런 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수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 전체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또는 1 또는 2가 나오니까 3n이나 3n 더하기 1, 3n 더하기 2 모든 자연수는 셋 중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거나 나머지가 1 또는 2가 나오거나 이 셋 중 하나로 모든 자연수가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앞으로 정수를 표현할 때는 어떤 특정 수를 기준으로 한 나머지 세 개로 분류가 언제나 가능하다. 이런 세계로 펼쳐갑니다. 정수 세계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정말 자유자재로 이제 해야 돼요. 정수 또 자연수 세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약수, 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땡땡땡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거 이런 얘기들을 다 쏟아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중간을 보면 정수는 특정 정수로 나눈 나머지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우리가 어떤 특정 수, 여기서 3이었죠. 3이라는 어떤 수를 중심으로 재분류를 한다는 거죠. 재구성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2를 기준으로 하면 2n하고 2n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자. 거의 이제 어떤 새로운 n이라는 문자를 써서 이제 정수를 앞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이 정수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푸는 문제들이 조금 좀 만만하진 않습니다, 다들. 좀 너무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수를 7로 나누었더니 1이 남고 11로 나누었더니 2가 남았습니다.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세요. 어떤 수를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거를 보는 순간 뭐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11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하면은 11로 나눈 나머지가 2다. 7n 더하기 1이고 11m 더하기 2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이런 것이고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A를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할 때 둘 중 하나의 꼴로 놓고 시작한 다음에 나머지를 만족하는 걸 찾아가야 돼요. 근데 11로 나누면 나머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나서 7로 나눈 나머지는 어차피 0에서부터 6까지 7개밖에 없는데 얘는 11개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것을 처음에 11m 더하기 2로 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11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수 중에서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걸 찾아요. 어떻게 찾냐?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m에다가 먼저 0을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2니까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안 되죠? 안 되고 m에다가 2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11 더하기 2니까 13이 됐죠. 13을 7로 나누면 1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 되죠. m에다가 2를 넣어봅니다. 그럼 22 더하기 24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안 나오죠. m에다가 3을 넣습니다. 33 더하기니까 35, 7로 나누면 딱 나눠 떨어지죠. 나머지 1 안 나옵니다. m에다가 4를 집어넣어요. 그럼 44 더하기 2니까 46, 7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1이 안 나오죠. m5를 넣습니다. 그럼 55 더하기 1이니까 57, 7로 나누면 87, 56이니까 나머지 1 맞죠. 이게 답이네요. 이와 같이 뭐로 나눴을 때 뭐가 남고 뭐로 나눴을 때 뭐가 남고 뭐로 나눴을 때 뭐가 남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로 일단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문자를 써서 뭐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라는 표현을 해놓고 이 m에다가 적당한 수들을 하나씩 대입해 봐서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수가 되는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대입해 본 결과 m에다 5를 집어넣으면 딱 맞으니까 지금 가장 작은 정수는 m에다 5를 집어넣은 수죠. 답은 57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m이 5일 때 바로 이 수가 답이 되는 거니까 57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로 나눈 나머지가 2개 이상 나오는 문제들은 항상 똑같아요. 푸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BQ 더하기 R꼴로 일단 정리하는 거. 정수는 언제나 이런 형태로 정리를 먼저 해놓고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요거를 일단 잡고 나머지 m에다가 하나씩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령만 알면은 이런 문제들이 약간 좀 계산만 해보면 되니까 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는 요령만 딱 한번 깨우치고 나면은 이런 문제들은 뭐 그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10페이지입니다. 영의 발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그냥 읽어보자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이라고 하는 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기원전 4세기 철학자인데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완벽하게 창조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없음이라는 거는 신이 그렇게 만들 리가 없다. 영이라는 거는 존재하면 안 된다. 그거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입장에서는 조금 그 궤변 같은 거죠. 뭐 신이 빈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석학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다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이 사상이 결국 기독교 쪽에 넘어가서 이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 다신교에서도 받아들여졌던 이 영에 대한 어떤 이 개념이 결국은 기독교로 넘어가면서 중세 시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영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죠? 뭐 신의 의도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신이 만들 리가 없다 해서 인간이 만든 룰을 가지고 신의 것인 양 행세를 했던 시기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증명 불가능하잖아요. 실은 영을 신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런 거를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단지 인간의 해석일 뿐인데 이거는 신의 뜻이 이렇다라고 믿고 그냥 그것을 강제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죠. 뭐 최근에도 없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권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현상들이 요새도 있기 때문에 이 수학은 다시 한번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꾸로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인도에서는 영을 또 받아들입니다. 또 굉장히 좀 웃기죠. 한쪽에서는 종교 때문에 안 받아들였는데 한쪽에는 또 종교 때문에 받아들여집니다. 힌두교에서는 우주가 무에서 생겨났고 그 크기가 무한하다고 믿기 때문에 무와 무한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영의 발견을 이루어낸다. 7세기경 영에 대해서 문자화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물론 기원 전에도 영과 비슷한 기호가 있긴 했지만 왜 7세기에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세 가지 역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값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거는 고대에도 있었어요. 두 번째, 자리가 없는 자리를 나타내는 기호다. 빈자리다를 나타내는 기호로 영을 썼는데 이것도 고대에도 좀 발견이 되죠. 자, 그런데 연산의 대상으로서 영을 정의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이 없는 상태 또는 빈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연산의 대상으로서 영 이거를 모두 충족시켰던 영을 받아들인 게 7세기이기 때문에 7세기를 영의 발견의 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영에 비슷한 개념들은 아주 옛날에도 있긴 있었다는 건데 이런 온전한 의미의 현대적인 영이 나온 거는 7세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브라만구프타의 책이 그랬다. 이런 얘기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의 문화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음수 얘기를 좀 볼게요. 뭐 영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음수도 실제하지 않는 수라고 해서 역시 그리스 쪽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아서 서양에서 음수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17세기예요. 그전에는 음수라는 게 있다는 건 감으로 알았는데 그걸 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정식을 풀어도 음수가 나오면 그건 없는 해. 그리고 양수만을 근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17세기가 되도록 음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스칼 같은 사람도 넌센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도 유명한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또 수학자로서 나름대로 확률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정립한
유명한 수학자였지만 이 사람도 음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죠. 좌표계를 도입하고 뭐 수직선 이런 개념을 썼는데 음수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죠. 이 당대 유명한 거장에 가까운 수학자들도 이 음수 개념을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 때문에 끝까지 거부를 했는데, 근데 이게 약간의 좀 잘못된 철학이라고 할까요? 실제하는 것만 다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하는 것을 자기가 그냥 그렇게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게 막아버리는 이런 건데,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한 이 사람들도 자기 어떤 이 논리에 빠지게 되면은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17세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수가 이제 결국 인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과 인도에서는 음수는 오래전에 벌써 다 인정이 됐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원 전에 빚이라는 개념, 내가 빚진다, 빚을 갚는다 이런 컨셉으로 음수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음수를 부수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는 부수라고 불렀는데 음수. 이게 빚부자입니다. 빚. 빚에 해당하는 수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수로 이제 음수를 인정했고, 게다가 철학적으로도 음양오행설이라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수가 있으면 음수가 있다라는 컨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역시 동양 철학의 문제가 좀 있죠. 근데 뭐 현대적으로는 당연히 음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온도계만 봐도 뭐 영하 몇 도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고, 음수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 거죠. 뭐 실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나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 수직선 개념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음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설명하게 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가 수직선이거든요. 수를 직선 위에서 나타내겠다. 그래서 0이라는 원점을 잡아서 왼쪽을 음수라고 하고 오른쪽을 양수라고 하자라는 이 그림을 통한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서 음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월리스라는 수학자가 이 최초로 문헌상으로는 최초로 이 사람이 수직선을 만들고 교육에 썼어요. 그러니까 음수를 설명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전에는 수를 설명할 때 수직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수 전체가 뭔지도 모르던 상태고 그냥 자연수가 수 전체인가 보다 이러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음수라는 게 있고 0이라는 게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좀 알겠고, 분수라는 것도 있고 무리수라는 것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런 어떤 직선 안에 있는 점점의 어떤 수들과 1:1 대응이 된다라는 사실로 표현하기 시작한 게 17세기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음수가 자연스럽게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직선이 나오면서 또 절대값이라는 개념, 음수와 더불어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절대값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절대값으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가 나오니까 2가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양수지 않습니까? 양수. 0 또는 0 이상의 수, 0 또는 양수를 거리로 취급하니까 절대값은 언제나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를 없앴다 이렇게 쉽게 봐도 되지만, 어차피 이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수직선을 넘어서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도 원점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이 개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개념으로 절대값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걸 또 문자로 표현하자면 양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고 음수면은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화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a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절대값의 정의처럼 생각이 되는데 정의는 이거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좌표가 됐던 수직선이 됐던 간에 이 절대값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고 수직선 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수직선 위에서의 절대값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써요. 뭐 절대값도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정의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로 가서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요거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냐?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인가? 요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받아들이면 굉장히 쉬운 건데, 받아들일 때 약간, 정말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비주로 해석하는 거,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가 바로 a가 된다. 여기서 이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를 곱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개 곱해서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갚아야 될 돈을 없앴더니 사라졌다. 그죠? 빚을 차감했더니 플러스가 됐다라는 겁니다. 좀 뭐 그럴싸하죠?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마이너스 100원이 있는데 100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갚지 않은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면 나에게 100원이 그냥 생긴 거랑 똑같은 거죠. 갚고 갚아야 되지 말고를 마이너스로 해석한 겁니다. 그럼 이게 좀 말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약간 어색하지만 그런 대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직선을 이용해서 마이너스의 곱을 이제 해석하는 건데요. 곱을 수직선에서 보자면은 같은 방향으로 확대 축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확대 축소. 곱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이 길이에다 예를 들어 2에다가 3을 곱한다 하면 2라고 되어 있는 것을 3배만큼 확대를 해라. 그래서 이제 곱하기 3을 거쳐서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자는 것인데, 양수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잘 쓰고 있죠. 근데 음수에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곱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이거 역시 3배로 늘린다 해서 마이너스 6으로 간다. 그래서 음수 곱하기 양수도 그런대로 그거 확대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3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해석하면 이게 똑같은 건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3배 늘렸거니라고 이해가 바로 되잖아요. 3에다 마이너스 2를 한 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결과적으로 같잖아요. 3인데 마이너스 2를 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는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2배로 가서 6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 방향에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방향을 바꾼다. 이게 마이너스 곱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방향을 바꿔라. 그렇다면
3에서 마이너스 2면 저쪽 방향으로 가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반대로 갔다가 또 반대로 다시 가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반대로 갔다가 반대로 다시 가라. 그래서 1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 방향 수직선상에서는 방향 바꿈으로 해석하자.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이것도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곱셈표를 만들어 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마이너스 1, 0, 1이 있고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곱셈을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러면 얘는 0이고 1이 나오고 0, 0이 나오고 0,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곱셈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0이 나오겠죠. 여기 들어갈 게 문제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되냐. 이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다 1을 곱하나 마이너스 1을 곱하나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마이너스를 넣을 수는 없다. 그럼 넣을 만한 게 1밖에 없습니다. 곱셈표를 만들다 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을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곱해서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1로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는 거 아니냐. 어색하지 않게 정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곱셈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정의가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비주로 이해를 했고 17세기에는 수직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해석해서 이해를 했고요. 일종의 곱셈표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곱셈표에 좀 자연스럽다. 모순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게 19세기쯤 되면은 연산법칙이라는 걸로 수체계를 다시 다 정리를 하는데 거기 나온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데 그냥 맛보기로 설명만 잠깐 할게요. 자, 연산법칙을 이용한 증명 네 번째입니다.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를 정리해서 1로 연결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 0을 더해도 문제 없으니까. 그죠? 그냥 0을 더했는데 0 자체를 다시 또 뜯어버립니다. 0을 1 더하기 마이너스 1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0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앞에다 쓰는 게 낫겠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꿔 쓴 다음에 앞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배분 법칙으로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나오고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공통으로 묶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더해진 거로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또 0이 되니까 결국 여기 0 더하기 1이 돼서 1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그럴싸한데 뭔가 좀 속는 느낌도 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더하기 0을 한다는 게 좀 중요해요. 더하기 0 변형을 했고 더하기 0을 다시 마이너스 1 더하기 1로 바꾸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묶어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로 하고 끝에 있는 1은 그냥 붙여넣고 이 부분이 0이 돼서 사라지니까 전체적으로 0이 돼서 그냥 1이 나와 버립니다. 이게 이제 뭐 배분 법칙 배분 법칙이죠. 여기서 배분 법칙 썼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항등원이라고 하는데 0 더하기 하고 이거를 1 더하기 마이너스를 표현한 게 역원이라고 하는데 1하고 역원을 더해서 항등원이 나온다라는 컨셉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숫자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배분법칙 한번 써주고 다시 여건과의 합이 항등원이 0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0 곱했으니까 0이 되겠죠? 1이 나오는 증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대 수학에서는 연산 법칙들을 잘 정리해 놓고 연산 법칙에 의해서 음수 곱하기 음수의 양수가 나온다는 걸 증명이 가능하다는 걸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마치 증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수학에서는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수체계를 연산 법칙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설명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마지막 단계 이런 건 이제 대학에서 대학 교재에서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어쨌거나 여러모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린트는 이제 끝났고요. 새로운 프린트를 오늘 내가 다 메일로 보내줬는데 다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걸로 다음 수업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주는 5월 5일 어린이날 다음 날이잖아요. 5월 초 휴강을 1시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을 하고 다다음 주 금요일 날 이어서 강의를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보내드린 것인데요. 이제 유리수, 무리수, 비례식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일단 비율, 비례식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유리수, 무리수, 소수 표현, 순환 소수 표현하는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슬슬 방정식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무리수까지 다루고, 무리수에 대한 정의라든가 분모 유리와 비례법 쓰는 거 이런 것들 잠깐 연습하고 실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화식, 그래서 이제 다항식을 좀 다루면서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실수 체계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실수 체계가 끝나고 아마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